지연의 집은 도시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 낡은 아파트 단지의 5층. 해묵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작은 공간을 가득 채우는 유일한 생명이었다. 저녁 6시.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고 창밖으로는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각자의 존재를 증명하듯 깜빡였다. 그 불빛들은 지연에게 늘 아득한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멀리 떨어진 자신과는 무관한 세상의 이야기. 부엌에서는 컵라면 특유의 인스턴트 스프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지연은 작은 식탁에 홀로 앉아 젓가락으로 면발을 휘저었다. 면발은 이미 불어 있었고 국물은 식어 있었다. 엄마는 오늘도 늦으실 것이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야간 아르바이트 때문에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오기 일쑤였다. 지연은 엄마가 남겨놓은 쪽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지연아, 미안해. 늦을 거야. 저녁 잘 챙겨 먹고 일찍 자렴. 사랑해. 삐뚤빼뚤한 글씨 속에서 엄마의 피로가 느껴지는 듯했다. 지연은 애써 밝게 웃는 엄마의 얼굴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빠와 엄마가 헤어진 후 세상의 무게는 유난히도 엄마의 어깨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무게의 일부는 지연의 작은 어깨에도 짐처럼 놓였다. 라면을 한 입 먹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한 의식적인 행위일 뿐이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회색빛 하늘과 아득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다. 어릴 적에는 저 불빛들을 보며 저마다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라 상상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빛공해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았다. 외로움은 마치 스며드는 안개처럼 지연의 작은 몸을 감쌌다. 그것은 소리 없는 친구이자 때로는 무거운 이불처럼 지연을 짓눌렀다. 방으로 돌아온 지연은 낡은 책꽂이에서 오래된 동화책 한 권을 꺼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표지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이 책은 아빠가 어릴 적 자주 읽어주시던 책이었다. 이제는 아빠의 목소리가 희미해져 가듯 책 속의 이야기도 아련한 기억의 파편으로 남아있었다. 지연은 침대에 엎드려 책장을 천천히 넘겼다. 익숙한 사파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그림들 속의 세상은 늘 현실보다 훨씬 아름답고 따뜻했다. 현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지연은 그림 속의 세상으로 도피하곤 했다. 그것은 그녀만의 작은 비밀 정원이었다.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는 겉보기에 평범한 스케치북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낡은 갈색 표지는 여러 번 덧칠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찢어진 흔적도 있었다. 언뜻 보면 그저 오래된 연습장처럼 보였지만 지연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스케치북을 펼치자 빽빽하게 채워진 그림들이 드러났다.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복잡한 고대 건축물들의 정교한 스케치부터 지하철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 심지어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법한 기괴한 생명체들의 모습까지 다양한 그림들이 지연의 섬세한 손길을 거쳐 종이 위에 생명을 얻고 있었다. 특히 인물화를 그릴 때면 지연의 눈은 평소보다 훨씬 예리하게 빛났다. 그녀는 대상의 외형을 넘어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의 결까지 포착해내는 듯했다. 어떤 그림 속에는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노인의 주름진 얼굴이 있었고 또 다른 그림에는 슬픔과 피로가 짙게 드리워진 젊은 여인의 눈빛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그림들은 단순히 지연의 취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재능은 그녀 자신조차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영역에 가까웠다. 엄마도 이따금 지연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저
아이가 조용히 노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뿐이었다. 지연의 세상에서 이 스케치북은 그녀만의 은밀한 고백이자 세상의 복잡한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가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다음 날 오후, 학교가 끝난 후였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했다. 지연은 학교 근처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다. 평소 같으면 학원 버스를 탔겠지만 오늘은 학원 보충 수업이 일찍 끝나는 바람에 버스를 놓쳤다. 주머니에는 달랑 1,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다. 버스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내일 엄마가 아침에 드실 샌드위치 값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무거웠다. 엄마는 늘 아침을 거르시곤 했기에 지연은 몰래 용돈을 모아 종종 엄마의 아침 식사를 챙기곤 했다. 오늘도 엄마의 샌드위치를 미리 사두었기에 지연의 가방 속에는 내일 아침 엄마에게 줄 샌드위치가 고이 들어있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간지렸다. 골목길을 돌아 나오는 순간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연은 급히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그때 낡은 다리 밑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림자 하나. 얇은 천조각으로 몸을 가린 노인이었다. 비를 피하려는지 다리 기둥에 바짝 기대어 있었지만 이미 옷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앙상한 팔다리가 드러나 있었고 낡은 담요를 덮고 있었지만 추위에 몸을 떨고 있는 것이 역력했다. 노인 주변에는 비에 젖은 신문지 몇 장과 타담한 성냥개비 몇 개가 널브러져 있었다. 불을 피우려 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비바람 속에서 불꽃은 힘없이 사그라들었을 것이다. 지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노인의 눈빛은 깊은 절망과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듯한 눈빛이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노인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자신과 닮은 그림자가 느껴졌다. 외롭고 지쳐있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듯한 노인의 마른 기침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도와주어야 할까? 지연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충돌했다. 한쪽은 엄마가 늘 강조하던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는 경고였다. 다른 한쪽은 노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마주한 자신의 순수한 연민이었다. 가방 속 샌드위치의 존재가 머릿속을 스쳤다. 내일 엄마의 아침 식사였다. 엄마는 그 샌드위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하지만 이 노인은 지금 당장 따뜻한 무언가가 필요해 보였다. 배고픔과 추위가 뒤섞인 생존의 경계에 서 있는 듯한 모습.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에 땀이 배어났다. 망설임은 잠시.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지연의 마음속 저울은 급격하게 기울었다. 엄마의 얼굴과 노인의 초췌한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결국 지연의 작은 손은 가방 지퍼를 열었다. 그녀는 엄마의 아침을 포기하고 노인을 택했다. 그녀는 늘 그래왔다. 자신에게는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남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급식빵을 몰래 가져와 길고양이에게 주던 일. 친구가 흘린 필통을 주워주기 위해 뛰어다니던 일. 지연의 세상은 늘 그렇게 작은 선의로 채워져 있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다. 발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노인은 그녀가 다가오는 줄 모르는 듯 했다. 지연은 노인 앞에 멈춰 서서 가방에서 샌드위치를 꺼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샌드위치는 빗물에 젖은 노인의 초라한 모습과 대조를 이루며 더욱 선명하게 빛나는 듯 했다.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이거 드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텅 빈 눈빛. 그의 시선이 지연의 손에 들린 샌드위치에 닿았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샌드위치를 받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살짝 떨리고 있었다. 샌드위치를 받아든 노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여행자의 미소처럼, 혹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를 되찾은 사람의 미소처럼 보였다. 그 미소는 노인의 초췌한 얼굴에 잠시나마 생기를 불어넣었다. 고맙다. 쉰 목소리로 노인이 중얼거렸다.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슴 한편이 따뜻한 무언가로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엄마에게 아침 식사를 주지 못한다는 미안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따뜻함이었다. 샌드위치를 받은 노인은 이내 허겁지겁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모습은 지연의 눈에는 결코 추하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만큼 절박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지연은 노인이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몸을 돌렸다. 비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옷이 빗물에 젖어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 샌드위치를 준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였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속에는 그저 한 생명을 위로했다는 작은 만족감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작은 선행은 다리 건너편, 낡은 미용실 창문 뒤에 서 있던 박씨, 부인의 눈에 고스란히 들어오고 있었다. 박씨 부인은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인물이었다. 특히 최근 이사 온 지연인의 가족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애엄마는 늘 밤늦게 들어오고 애는 하는 것 없이 혼자 싸돌아다니고, 게다가 집에 무슨 돈이 있길래 경찰까지 들락거려 박씨 부인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에는 지연이 노인에게 샌드위치를 건네는 모습이 심상치 않게 비쳤다. 저 애가 저런 애였단 말이지 하긴. 요즘 도둑이니 뭐니 뒤숭숭하던데. 저 노숙자랑 뭔가 관련 있는 거 아냐. 박씨 부인의 머릿속에는 이미 자신만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었다. 며칠 전 이 동네에서 발생한 고미술품 도난 사건에 대한 뉴스를 떠올렸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씨 부인은 지연과 그 노숙자 사이의 연결고리를 직감적으로 느끼는 듯 했다. 물론 그녀의 직감은 대부분 편견과 과장에 기반한 것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예리함에 감탄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과 불길한 확신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계는 묘한 웃음이 걸렸다. 작은 선의가 만들어낸 파동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지연은 빗속을 걸어 집에 도착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엄마에게 샌드위치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잠시 시달렸다. 하지만 노인의 미소가 다시 떠오르자 이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내일 아침 엄마에게는 다른 빵을 사드리자고 다짐하며 지연은 잠이 들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릴 불청객의 존재를, 그리고 그 불청객의 방문이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것을. 고요했던 아침을 깨운 것은 다름 아닌 현관문 밖의 거친 노크 소리였다. 잠결에 지연은 꿈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이내 쿵쿵 하는 규칙적이면서도 위협적인 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잡아끌었다. 시계를 보니 겨우 7시. 엄마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누가 올리 만무했다. 지연은 침대에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다. 작은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짙은 남색 제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경찰이었다. 지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왜 경찰이 여기에? 혹시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어제 그 노인 때문인가?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여 그녀의 작은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누구세요? 지연은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밖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이 집 맞습니까? 경찰입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연은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엄마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절대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마라. 하지만 상대는 경찰이었다. 한참을 망설이던 지연은 결국 조심스럽게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아주 조금만 열었다. 2명의 경찰관 중 1명이 부드러운 인상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이름은 정호. 30 초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경찰이었다. 그는 지연의 눈높이에 맞춰 살짝 몸을 굽혔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지연아, 너희 엄마 계시니? 정호는 최대한 친근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경찰관의 날카로운 눈빛은 지연을 더욱 위축시켰다. 엄마는 아직 안 오셨어요. 지연은 바닥만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구나. 그럼 혹시 우리가 잠시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서 그래. 정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오시면 그때 다시 와주세요. 그때였다. 밖에서 지연아 엄마 왔다 하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의 엄마. 서연, 이었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서연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경찰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지친 얼굴에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였다. 무슨 일이세요? 아침부터 갑자기. 제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서연은 황급히 지연에게 다가가 아이를 감싸듯 보호 자세를 취했다. 정우는 서연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신분증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저희는 어제 발생한 고미술품 절도 사건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따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절도 사건이요, 지연이랑요.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지연이 무슨 짓을 저지를 리 없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경찰이 대뜸 딸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시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나누어도 될까요? 서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경찰이 단순히 물러설 것 같지는 않았다. 결국 그녀는 한숨을 쉬며 문을 활짝 열었다. 경찰들이 거실로 들어섰다. 좁은 거실은 덩치 큰 남자들로 인해 더욱 비좁게 느껴졌다. 정호는 서연과 지연을 소파에 앉히고 자신들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정호는 태블릿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어제의 그 노숙자가 샌드위치를 받아들고 있는 모습과 그 옆에 지연이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 사진이 어제 오후 5시 32분경 이 동네 다리 M잇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이 노인이 바로 고미술품 절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은 지연과 서연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다. 거짓말이에요, 그분은. 그냥 배고파 보여서 샌드위치를 드린 것뿐이에요. 지연은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서연은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제 딸은 그런 일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착해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예요. 정우는 서연의 말을 잘라냈다. 네, 저희도 따님이 선의로 행동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노인이 도주 중이며 결정적인 증거들이 그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따님이 어제 이 노인과 직접 접촉했으니 혹시
이 노인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노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무엇을 하는지도, 그저 배고프고 추워 보이는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어제의 상황을 설명했다. 노인이 얼마나 지쳐 보였는지, 어떻게 샌드위치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미소를 지었는지. 그분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경찰관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아이의 순진한 이야기라는 식의 냉담함이 엿보였다. 따님, 혹시 그 노인의 얼굴이나 특징 같은 것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나요? 정호가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평소와 다른 예리함으로 빛났다. 그녀는 노인의 얼굴을, 그의 깊게 패인 주름과 텅 빈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고 있던 눈빛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마치 어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가방을 뒤적였다. 낡은 스케치북이 손에 잡혔다. 네, 기억해요. 제가 그렸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꺼내 정호에게 내밀었다. 정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스케치북을 받아들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스케치북 속에는 어제 그 노숙자의 얼굴이 놀랍도록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단순한 스케치가 아니었다. 노인의 피로한 눈매, 굳게 담은 입술, 심지어는 턱수염의 질감까지도 섬세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그림 속의 노인은 살아있는 듯했다. 정호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여러 사건 현장에서 몽타주를 그려주는 전문 화가들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런 수준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스케치북을 넘기기 시작했다. 장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났다.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학생,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긴 중년 남자. 모든 그림 속 인물들은 각자의 사연을 담고 있는 듯 생생했다. 특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몇 페이지 뒤에 나온 그림이었다. 두 명의 남자가 뒷모습을 보이며 빠르게 걸어가는 그림이었는데 그들의 옷차림과 특징이 어딘가 익숙했다. 마치 최근에 보았던 수배 전단 속 인물들을 연상시키는 듯 했다. 서연 또한 지연의 스케치북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딸이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 매일 밤 야근에 지쳐 돌아오면 그저 조용히 방에서 그림을 그리는 딸을 보며 놀아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서연의 가슴 한켠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딸에 대한 새로운 이해심이 피어났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경찰관은 정호의 변화된 표정을 보고는 스케치북을 들여다보았다. 이게 이 아이가 그린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심과 함께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너무나도 뛰어나서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아, 너 이 그림들을 언제 그렸니? 지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냥 심심할 때요. 길 가다가 재밌어 보이는 사람이나 건물이 있으면 집에 와서 그려봐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천진난만했다. 정호는 그 그림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특히 그 두 남자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에 시선이 멈췄다. 그는 직업적인 직감으로 이 그림이 단순한 낙서가 아님을 느꼈다. 어쩌면 이 그림 속에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바로 그때 현관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경찰들이 저 집에서 나온대.
저 아이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것은 박 씨 부인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벌써부터 동네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다. 내가 어제 다 봤다니까 저 아이가 수상한 노숙자한테 샌드위치를 건네주는 걸 분명 한통속일 거야. 박 씨, 부인의 말은 지연에게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선의가 이렇게 오해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연은 박 씨 부인의 말에 분노했지만 딸 앞에서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정우는 스케치북을 덮었다. 그는 지연의 그림이 가진 잠재력을 알아차렸지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웠다. 외부의 시선과 사건의 민감성 때문이었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지연아, 이 스케치북은 우리가 잠시 가져가서 확인해도 될까? 수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 지연은 망설였다. 스케치북은 그녀의 비밀스러운 세상이었다. 하지만 경찰의 표정은 단호했고 이 스케치북이 노숙자 할아버지와 자신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정호를 바라봤지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제 딸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착한 아이일 뿐입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조사할 내용이 생기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는 스케치북을 들고 다른 경찰관과 함께 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불신이 그녀를 덮쳤다. 어제 베푼 작은 선의가 왜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스케치북이 경찰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 또한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속에는 그녀의 가장 깊고 은밀한 생각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엄마 서연은 딸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딸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다. 그녀는 지연의 스케치북이 단순한 그림책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 지연의 특별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위협으로부터 딸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본능에 휩싸였다. 지연의 세상은 어제의 샌드위치 한 조각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산산조각난 유리처럼 날카롭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파편들 속에서 지연의 숨겨진 재능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찰이 떠나고 난 후 지연의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밖에서는 박 씨 부인의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듯했다. 경찰이 왜 저기서 스케치북을 가져갔겠어? 분명 뭔가 있는 거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악의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곧 지연의 귀에도 들어왔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지연을 볼 때마다 의심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지연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피난처였던 스케치북이 사라진 것도 모자라 어제의 선의가 그녀에게 이런 비난을 안겨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엄마, 서연은 지연을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지연아.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팔은 단단히 지연을 감싸고 있었다. 지연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세상의 무게가 그녀의 작은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서연은 딸을 진정시킨 후 곧장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는 정호 경위를 만나 딸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는 서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노숙자 남성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고 그가 나타나지 않는 한 지연의 증언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사건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지문 중 일부가 노숙자 남성의 것과 일치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제시되었다. 물론 따님의 그림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단순한 그림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호 경위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지연의 그림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지만 공식적인 수사에서는 냉정한 증거만이 중요했다. 서연은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딸의 결백을 증명하고 노숙자 남성 또한 무고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을까? 그 시간, 지연의 학교에서도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점심시간, 지연은 평소처럼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려 했지만 아이들은 그녀를 피하는 듯 했다. 소공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이네 집 어제 경찰 왔대. 뭔가 수상하다던데. 도둑이랑 아는 사이래.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억지로 밥을 먹었다. 친구들의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박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학교에서도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정호 경위는 지연이의 스케치북을 들고 팀 회의에 참석했다. 강력반 팀장인 김경감은 냉철하고 실리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그림보다는 명확한 증거와 법적인 절차를 중시했다. 정호가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을 내밀며 지연의 놀라운 재능에 대해 설명하자 김경감은 코웃음을 쳤다. 정경위, 지금 장난합니까? 어린애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수사회의에 들고 오다니. 우리가 지금 미술 감정하는 사람들입니까? 김경감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역력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하지만 이 아이의 그림은 단순한 스케치가 아닙니다. 특히 이 두 남자를 그린 그림은 최근 절도 사건의 용의자들과 놀랍도록 흡사합니다. 정호는 스케치북을 펼쳐 그 문제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김경감은 그림을 흘끗 보았다. 뭐야, 뒷모습이잖아. 게다가 흐릿하고. 이런 걸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면 사진도 아니고. 지연이가 길을 가다가 무의식적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인상착의가 너무 정확해서 혹시 아이가 범인들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이 아닌가 해서요. 정호는 지연의 능력이 범상치 않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경감은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정경위, 지금 동네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 노숙자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노숙자를 잡아서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엉뚱한데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력반 형사 한 명이 급하게 들어왔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젯밤에 또 다른 고미술품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인근 동네의 박물관에서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회의실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김경감의 얼굴은 삽시간에 굳어졌다. 그들의 주요 용의자였던 노숙자 남성은 이미 도주 중이었고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뭐라고? 노숙자 용의자는 여전히 행방불명인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고? 김경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팀장님, 어쩌면 그 노숙자 남성은 무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의 인물들이 진짜 범인일 수도 있습니다. 지연이의 그림 속에는 우리가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는 한 번 본 얼굴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기억하고 재현해내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김경감은 정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에게는 새로운 실마리가 절실했다. 그는 스케치북을 다시 집어들었다. 아까보다는 훨씬 진지한 표정으로 그림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그 두 남자의 뒷모습 그림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다. 이 그림이 정말 이 아이가 기억해서 그린 거라고. 네,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아이가 그 노숙자 남성에 대해 설명하다가 답답해하자 무의식적으로 펜을 들고 그려냈습니다. 처음에는 노숙자 남성의 얼굴을 그렸는데 그 묘사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은 그 아이의 스케치북에 원래 있던 그림들입니다. 정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다. 김경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림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림 속 인물들의 특징이 묘하게 그의 뇌리에 박혔다. 분명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수년간 수많은 범죄자들의 몽타주와 인상착의를 보아왔기에 직감적으로 이 그림들이 단순한 낙서가 아님을 느꼈다. 그는 결국 결심한 듯 말했다. 조하, 정경희, 그럼 그 아이의 능력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직접, 정확하게 이 그림들이 정말 단서가 될 수 있는지 그는 지연에게 직접 그림을 그리도록 시킬 작정이었다. 그것은 지연의 숨겨진 재능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무대가 될 것이었다. 물론 지연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에게는 그저 노숙자 할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일 뿐이었다. 정호는 김경감의 지시를 받고 즉시 지연의 집으로 향했다. 서연은 정호의 방문에 다시 한번 긴장했지만 정호의 표정은 아침과는 사뭇 달랐다. 그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새로 발생한 절도 사건과 지연의 그림이 유력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경찰 내부의 판단, 그리고 지연에게 직접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려줄 것을 요청했다. 지연이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어쩌면 지연이만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여연은 망설였다. 딸을 또다시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딸의 결백을 증명하고 노숙자 남성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경위님, 하지만 제 딸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정호는 단호하게 답했다. 지연은 처음에는 두려워했다. 경찰서에 간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무서운 일이었다. 하지만 정호 경위의 설득과 엄마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용기를 냈다. 그녀는 노숙자 할아버지의 온화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 할아버지를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의 두려움을 조금씩 밀어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풍경은 어제와 다름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에 들린 연필과 스케치북, 그것이 이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능력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그녀가 마주하게 될 세상이 얼마나 냉혹하면서도 아름다운지. 경찰서에 도착한 지연은 곧장 조사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김경감과 몇몇 형사들이 앉아 있었고 탁자 위에는 깨끗한 스케치북과 다양한 연필들이 놓여 있었다. 분위기는 딱딱하고 무거웠다. 지연은 긴장한 채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자, 지연아, 여기 있는 사진들을 보렴. 그리고 네가 기억하는 대로 이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주면 돼. 김경감은 몇 장의 흐릿한 CCTV 사진을 내밀었다. 그것은 박물관 절도 사건 현장에서 찍힌 용의자들의 모습이었다. 희미한 그림자처럼 윤곽만 잡힐 뿐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지연은 사진들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희미한 사진 속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포착하려는 듯 집중했다. 주변의 소음과 시선은 사라지고 오직 그녀와 그림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그녀는 연필을 들고 망설임 없이 스케치북 위에 선을 긋기 시작했다. 첫 선은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그녀의 손은 물 흐르듯 유려하게 움직였다. 조사실 안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이고 지연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연필이 종이 위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처음에는 흐릿한 선들만이 무의미하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윤곽이 잡히고 이목구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연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녀의 눈은 사진 속 희미한 흔적들을 해독하는 듯 했고 손은 그것을 종이 위에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몇 분 후 지연은 연필을 내려놓았다. 스케치북 위에는 두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한 명은 날카로운 눈매와 뾰족한 턱을 가진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둥근 얼굴에 평범하지만 어딘가 교활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그들의 표정, 눈빛, 심지어는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몽타주가 아니라 마치 사진을 보는 듯한 사실적인 초상화였다. 김경감은 그림을 집어들고 숨을 들이켰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진 속에서는 전혀 알아볼 수 없었던 용의자들의 얼굴이 지연의 손에서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다른 형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외감과 함께 소름 끼치는 듯한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다. 이게 정말 이 아이가 그린 건가? 김경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경이로움만이 가득했다.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지연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 네, 팀장님,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림 속 두 남자의 얼굴은 그들이 수배 중이던 박물관 절도범들의 실제 인상착의와 놀랍도록 일치했다. 심지어 범인들의 수법과 조직적인 움직임을 고려할 때 그 두 남자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고미술품 절도 사건과도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연의 그림은 단순한 몽타주를 넘어 수사팀에게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었다. 그 순간 지연의 재능은 공식적으로 경찰의 인정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평범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손으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였다. 박 씨 부인의 비난과 동네 사람들의 오해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지연의 그림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서연은 딸의 그림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항상 딸에게 해준 것이 너무 없다고 자책했었다. 하지만 딸은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 작은 아이가 보여준 재능과 용기가 그녀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김경감은 그림을 들고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다. 새로운 수사 방향이 설정되어야 했다. 지연은 엄마의 손을 잡고 조사실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노숙자 할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이 특별한 능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 그녀의 재능은 이제 숨겨진 보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작은 등대였다. 지연의 그림이 가져온 파장은 경찰서 내부를 뒤흔들었다. 김경감은 즉시 지연이 그린 몽타주를 기반으로 새로운 수사팀을 꾸렸고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렸다. 지연의 그림은 놀랍도록 정확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들과의 연관성이 확인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지연의 스케치북은 단순한 아이의 낙서가 아닌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열쇠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냉랭했다. 특히 박 씨 부인의 선동은 더욱 심해졌다. 경찰이 왜 자꾸 그 아이를 찾아가는 거야? 뭔가 수상한 게 틀림없어 애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게 해야 해. 박 씨 부인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연과 그녀의 엄마에 대한 온갖 험담을 퍼뜨렸다. 엄마 서연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애썼지만 동네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수군거림은 그녀의 마음을 멍들게 했다. 지연은 학교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친구들은 그녀를 피했고 선생님들조차 그녀를 대하는 것이 조심스러워 보였다. 지연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혼자 교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언론에서 고미술품 절도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여론은 더욱 들끓었다. 경찰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약속했지만 용의자 검거는 쉽지 않았다. 그때 언론의 지연의 이야기가 흘러 들어갔다. 어린 소녀가 그린 몽타주로 수사 활기.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이내 부정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겨우 어린애 그림에 의존하다니. 경찰이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이게 아이를 이용하는 것과 뭐가 달라. 대중의 비난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연에게까지 향했다. 그녀는 이제 집과 학교를 넘어 전 국민의 관심과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은 지연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증명하고 동시에 동네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지역 주민 간담회였다. 이는 겉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지만 실상은 지연의 몽타주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그 노숙자 남성이 무고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무대였다. 김경감은 이 자리가 수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간담회 장소는 지연의 학교 강당이었다. 지연에게는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다. 평소에는 운동회나 학예회 때나 북적거리던 곳이 오늘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당 앞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텅 빈 이젤과 흰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간담회가 시작되자 강당은 주민들로 가득 찼다. 맨 앞줄에는 박 씨 부인이 삐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지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와 뜻을 같이 하는 몇몇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신과 짜증이 역력했다. 서연은 지연의 옆에 앉아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지연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김경감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사건의 경과와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 모든 수사의 지연에 특별한 재능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따님 지연 양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김경감의 말이 끝나자 강당 안은 술렁거렸다. 그때 박 씨 부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쇼입니까? 어린애를 앞에 세워놓고 국민을 우롱하려는 겁니까? 그 아이가 도둑이랑 한패가 아니라는 증거라도 되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에 쩌렁쩌렁 울렸다. 몇몇 주민들도 박 씨 부인의 말에 동조하는 듯 웅성거렸다. 김경감은 잠시 말을 멈췄다. 박 씨 부인,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박 씨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투명하게요. 그럼 그 노숙자는 왜 아직 못 잡습니까? 왜 그 아이를 자꾸 끌어들이는 겁니까? 아이를 이용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닙니까?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서연은 지연을 더욱 바싹 끌어안았다. 지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수많은 눈동자들에게 심판받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렁거렸지만 꾹 참았다. 정호는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저희는 이 자리를 통해 지연이가 어떠한 선입견 없이 오직 본인의 능력으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아이의 그림 속에서 노숙자 남성의 결백을 증명할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연에게 다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지연아, 괜찮아. 할 수 있어. 내 그림이 할아버지와 너를 도와줄 거야. 네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그려봐. 정호의 따뜻한 목소리는 지연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그는 멀리서 지연을 지켜보며 그녀를 응원했다. 지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작은 키는 마이크에 겨우 닿았다. 그녀는 잔뜩 굳은 얼굴로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김경감이 내민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어제 샌드위치를 주었던 노숙자 남성의 흐릿한 CCTV 사진이었다. 옆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다리 밑 풍경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이 사진을 바탕으로 노숙자 남성의 몽타주를 그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 지연아, 이 사진 속 노인의 얼굴을 네가 기억하는 대로 그려줄 수 있겠니? 그리고 이 노인 주변에서 네가 본 특이한 점이 있다면 함께 그려주었으면 좋겠어. 김경감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사실상 지연에게 노숙자 남성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그림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었다. 시간이 부족했다. 경찰은 48시간 내에 노숙자 남성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를 공개 수배하고 그 경우 지연 또한 공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강당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모든 시선과 압력이 지연에게 집중되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가혹했다. 지연은 연필을 들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연필이 종기에 닿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흔들림 없는 집중력이 그녀의 눈을 감쌌다. 주변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그림만이 그녀의 세상에 존재했다. 그녀는 노숙자 남성의 얼굴을 떠올렸다. 배고픔에 지쳐 보였던 눈빛, 희미한 미소, 그리고 그의 등 뒤에 있던 희미한 벽의 균열까지. 그녀의 시선은 사진 속 흐릿한 노인의 얼굴을 꿰뚫고 기억 속에 선명한 이미지들을 종이 위에 펼쳐냈다. 그녀의 손놀림은 경이로웠다. 처음에는 스케치북 위에 연필 자국 몇 개만 보였지만 곧이어 노인의 윤곽이 잡히고 이목구비가 생겨났다. 그녀는 단순한 얼굴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 노인의 깊은 눈빛 속에서 절망과 희미한 희망이 동시에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가진 고통과 연약함까지 그림 속에 담아냈다. 그리고 노인의 옆에는 어제 그가 앉아있던 다리 밑의 풍경이 세밀하게 그려졌다. 낡은 콘크리트 벽의 질감, 벽에 난 희미한 균열, 그리고 그 균열 옆에 쓰여있던 알아보기 힘든 낙서까지. 그녀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세부 사항들까지 정확하게 재현해냈다. 강당 안의 주민들은 숨을 죽였다. 처음에는 의심 가득했던 그들의 눈빛이 점차 놀라움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연의 손에서 펼쳐지는 기적 같은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박씨 부인마저도 굳어버린 얼굴로 지연의 그림을 응시했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들 모두는 지연의 그림 속에서 단순한 몽타주를 넘어선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물의 초상화이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목격자의 증언이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연필을 내려놓았다. 그림은 완벽했다. 노인의 얼굴은 그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듯했고 그 주변 풍경은 그가 그곳에 존재했음을, 그리고 그가 절도 사건과는 무관한 단순한 노숙자였음을 웅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모든 압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펼쳐 보였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향한 그녀의 순수한 의지의 발현이었다. 강당 안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곧이어 놀라움과 감탄의 탄성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강당을 가득 채웠던 숨막히는 침묵은 지연이 연필을 내려놓는 순간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탄성으로 바뀌었다. 웅성거림은 이내 놀라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감탄사로 변모했다. 주민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지연의 손에서 탄생한 그림은 단순한 몽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사진을 찍은 듯 노숙자 남성의 생생한 얼굴과 그 주변의 모든 미세한 디테일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김경감은 그림을 들고 강당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대형 스크린에는 지연이 그린 노숙자 남성의 몽타주와 경찰이 확보한 흐릿한 CCTV 원본 사진이 나란히 띄워졌다.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김경감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그림은 지연 양이 어제 단 한 번 본 기억만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노인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벽 균열, 심지어 희미한 낙서까지 정확하게 재현했습니다. 그는 노인의 몽타주를 가리켰다. 그림 속 노인의 눈빛은 처절했지만 한편으로는 온화하고 지쳐 있었다. 죄를 저지른 자의 눈빛과는 확연히 달랐다. 김경감은 이어 그림 속 다리 및 풍경에 디테일을 확대해 보여주었다. 콘크리트 벽의 낡은 질감, 그 위에 난 실금, 그리고 지연만이 포착해낸 알아보기 힘든 낙서의 형태. 그때였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박씨 부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혼란스럽게 흔들렸다. 그녀는 지연의 그림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완벽하여 감히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비난과 선동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그녀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모두가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김경감은 몽타주를 화면에서 내리고 지연의 스케치북에서 발견된 두 남자의 뒷모습 그림을 스크린에 띄웠다. 이 그림은 앞서 경찰서에서 지연이 본능적으로 그렸던 박물관 절도범들과 흡사했던 바로 그 그림이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이 그림은 지연 양이 평소에 거리에서 스쳐 지나간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그렸던 그림 중 하나입니다. 저희 수사팀은 이 그림 속 인물들의 인상착의가 최근 박물관 절도 사건의 용의자들의 특징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 그림을 토대로 수배를 내렸고 이 용의자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고미술품 절도를 저지른 상습범들입니다. 강당안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경외심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그들은 지연의 그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그녀의 재능이 정말로 특별한 것임을 직감했다. 그 순간 강당 뒷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몇몇 경찰관들이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을 부축하며 들어섰다. 바로 어제 지연이 샌드위치를 건넸던 그 노숙자 남성이었다. 그는 야위고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지연을 보자마자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다. 경찰은 그를 간담회장으로 데려오기 위해 밤새 수색했던 것이다. 노인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쉰 목소리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설명했다. 저는 그냥 배가 고팠을 뿐입니다.
그 아이가 준 샌드위치는 정말 제겐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사실 그날 밤 저는 그 다리 밑에서 수상한 남자 둘을 봤습니다. 뭔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허둥지둥 뛰어가는 걸요. 너무 어두워서 얼굴은 제대로 못 봤지만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이 가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품에서 낡고 냄새나는 천 가방 하나를 꺼냈다. 그가 어제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 가방이었다. 노인은 그 가방을 정우 경위에게 건넸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몇 가지 잡동사니와 함께 작은 나무 조각상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박물관 절도 사건에서 사라진 유물 중 하나였다. 그 조각상에는 범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남긴 것으로 보이는 미세한 흠집과 함께 노인의 지문이 아닌 또 다른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이 지문은 앞서 경찰이 노숙자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했던 지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 가방 안에서 범인들의 결정적인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정우 경위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노숙자 남성분은 결백합니다. 그는 오히려 이 사건의 목격자이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해 주신 분입니다. 강당안은 순식간에 환호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노숙자 남성을 바라보았다. 그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영웅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연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지연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박씨 부인은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그녀의 편견이 한 소녀의 순수한 마음과 재능을 어떻게 짓밟으려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다. 지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오해했어. 네가 이렇게 특별한 아인 줄도 모르고. 박씨 부인은 울먹이며 지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인정하고 한 아이에게 무릎 꿇는 진정한 반성이었다. 지연은 박씨 부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물을 터뜨렸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서연은 딸과 박씨 부인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딸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외면을 받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순수함으로 진실을 밝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작은 영웅이었다. 김경감은 마침내 웃었다. 그는 지연의 그림이 가져온 기적에 감탄하며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이 사건은 지연 양의 놀라운 재능과 그리고 이 노숙자 남성분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경찰은 앞으로도 이러한 숨겨진 재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구할 것입니다. 이어진 강당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지연의 승리였고 진실의 승리였으며 인간적인 선의가 결국 모든 편견을 이겨낼 수 있다는 증명이었다. 지연은 엄마와 노숙자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그림은 이제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 진실의 빛이었다. 강당을 가득 채웠던 환호와 박수 소리는 마치 지연의 귓가에 울리는 승리의 축가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립되고 의심받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편견을 무너뜨린 작은 영웅이었다.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경찰은 지연의 몽타주를 전면적으로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했고 놀랍게도 며칠 후 지연의 그림 속 두 남자가 다른 지역에서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들은 실제로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던 고미술품 절도범들이었다. 지연의 그림은 그들의 범죄 행각을 종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박 씨 부인은 간담회 이후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그날 이후 지연의 집을 찾아와 거듭 사과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했지만 박 씨 부인은 진심으로 지연과 서연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직접 동네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그동안 자신이 퍼뜨렸던 소문을 바로잡았고 지연의 재능과 용기를 칭찬했다. 한때 지연을 외면했던 친구들과 학부모들도 이제는 그녀에게 미안함과 함께 존경심을 표했다. 지연은 다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고 학교 생활도 점차 활기를 되찾았다. 노숙자 남성은 경찰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의 억울함이 풀린 후 그의 사연은 지역 언론에 소개되었고 그를 돕겠다는 사람들의 온정이 이어졌다. 한 사회복지단체에서 그에게 임시거처와 일자리를 제공했고 그는 작은 식당에서 허드렛 씨를 도우며 다시 사회에 발을 내디뎠다. 그는 종종 지연의 집을 찾아와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고 지연은 그에게 따뜻한 차와 간식을 건네주며 서로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지연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엄마, 서연과의 관계였다. 서연은 늘 바쁘고 지쳐 있었기에 지연의 내면 세계와 재능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녀는 딸의 숨겨진 재능과 강인한 내면을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지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네가 이렇게 특별한 아이인데 엄마가 너무 무심했어. 늘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해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가 미안해. 서여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지연은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도 힘들었잖아요. 저는 이제 엄마가 저를 알아봐줘서 기뻐요. 둘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연은 스케치북에 담겨있던 자신의 꿈과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서연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하고 깊어졌다. 서연은 이제 딸의 재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연에게 좋은 미술 선생님을 찾아주었고 딸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더 넓은 공간과 재료들을 마련해 주었다. 한편 정호 경위는 지연의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에서 큰 신임을 얻게 되었다. 그는 지연의 능력을 믿어주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덕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고 이는 그의 직관력과 추진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지연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지연아, 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큰 도움을 받았어. 네 재능은 정말 소중한 거야. 앞으로도 꾸준히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정호는 지연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했다. 그는 지연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임을 암시했다. 지연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더 이상 외롭고 소외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정의를 구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자신감과 목적의식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한 평범했던 소녀가 베푼 작은 선해, 그 선의가 초래한 오해와 시련 속에서 지연은 자신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진실의 힘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평화와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여전히 작은 소녀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그저 세상을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바로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그림 속에 있었다. 그녀는 다시 연필을 들었고 그녀의 스케치북은 새로운 이야기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세상의 아름다움과 아픔을 모두 담아낼 그녀만의 언어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연은 더 이상 작고 왜소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느덧 훌쩍 자라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고 그 사이 그녀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했다. 서연은 딸의 재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지연을 서울의 명문예술고등학교에 진학시켰다. 지연은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 그녀의 그림은 단순한 묘사를 넘어 인물의 내면과 숨겨진 감정까지 담아내는 깊이를 갖게 되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교내외 미술대회에서 수많은 상을 휩쓸었고 그녀는 촉망받는 젊은 예술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개인전이 열리던 날, 전시장은 인파로 북적였다. 도시의 얼굴들이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지연이 그동안 거리에서 마주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초상화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 것은 바로 어두운 다리 밑에서 샌드위치를 받아들던 노숙자 남성의 초상화였다. 그림 속 노인의 눈빛은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한 줄기 희망과 따뜻한 미소가 어렴풋이 번져 있었다. 많은 관람객들은 그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 그림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라 한 소녀의 순수한 마음과 한 남자의 억울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세상의 이야기가 응축된 작품이었다. 지연은 전시장 한편에 서서 관람객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더 이상 지쳐 보이지 않는 엄마 서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엄마는 딸의 성공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다. 그때 익숙한 얼굴 하나가 다가왔다. 정우 경이었다. 그는 이제 경감으로 승진하여 더욱 노련하고 듬직해 보였다. 지연아, 정말 대단하다. 내 그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줄이야. 정우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경감님 덕분이에요. 그때 경감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아니야, 그건 네 재능이고 네 용기였어. 난 그저 네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작은 길을 열어줬을 뿐이야. 그들은 잠시 동안 지난 날을 회상했다. 샌드위치 하나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어떻게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고 어떻게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정우는 지연의 스케치북이 김경감의 책상에 놓여 그들의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꾼 일, 그리고 노숙자 남성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새로운 삶을 찾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연의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전시회 중간, 휠체어를 탄 노인이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섰다. 바로 그 노숙자 남성이었다. 그는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앙상한 몸이었다. 그의 눈은 그림 속 자신의 모습을 보자마자 촉촉해졌다. 그는 지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연 아가씨, 이렇게 멋진 그림을 그리다니. 내가 뭐라고 이런 그림을 그려줬어.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연은 노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면 저도 제 그림이 이렇게 쓰일 줄 몰랐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노인은 지연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다리 밑에 쓸쓸한 존재가 아니었다.
지연의 그림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지연은 자신의 성공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시회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의 미술 교육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다. 그녀는 그 재단의 명예이사가 되어 직접 아이들을 만나 그림을 가르치고 격려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립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기에 예술을 통해 아이들이 세상을 만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그녀는 특히 꿈을 잃은 아이들 혹은 사회의 편견 속에 갇힌 아이들을 찾아가 함께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그림은 아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한때 그녀를 비난했던 박씨 부인 또한 이제는 지연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그녀는 매달 지연이 활동하는 재단에 정기적으로 기부를 했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지연의 뜻깊은 활동을 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달은 변화된 이웃이었다. 지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한 소녀의 작은 선의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예술가로서의 삶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늦은 밤, 지연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 불빛들은 더 이상 아득한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 속에는 그녀가 만났던 모든 얼굴들, 그녀의 손끝에서 생명을 얻었던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새로운 스케치북에는 밝고 희망찬 그림들이 가득했다. 웃는 아이들의 얼굴, 활짝 핀 꽃들,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풍경들. 지연은 마지막으로 그림 속 한 인물의 눈빛에 섬세한 터치를 더했다. 그것은 깊이 있는 이해와 무한한 연민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가 어릴 적부터 아끼던 낡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첫 장에는 어릴 적 그녀가 그린 추상적인 그림들이 있었고 그 뒤로는 노숙자 남성의 몽타주 그리고 범인들의 뒷모습 그림이 이어졌다. 그 스케치북은 그녀의 과거이자 그녀의 성장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지연은 연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엄마가 있었고 정호 경감님이 있었고 노숙자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리고 그녀의 그림을 통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길고 긴 겨울을 지나 찾아온 따뜻한 봄날 같았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이제 막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다시 한번 연필을 들었다. 이번에는 스케치북이 아닌 커다란 캔버스 위에 새로운 희망을 그려나갈 준비를 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날 다음 이야기는 분명 더 많은 빛과 감동을 세상에 선사할 것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차가운 곳이었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연필 하나가 그리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